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쟁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왕일까요? 아니면 가장 강한 군대를 이끈 왕일까요? 그러나 어떤 왕은 칼이 아니라 생각으로, 정복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먼저 바라보았고 모두가 반대해도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했던 왕. 오늘 위인 도서관의 인물은 바로 조선의 성군, 백성을 위해 왕이 된 남자, 세종대왕입니다. 1397년, 조선 건국 5년이 되던 무렵 5월 15일, 장이동 본궁에서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성계의 손자, 태종 이방원과 어머니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왕자 이도. 훗날 세종대왕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장남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던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첫째보다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둘째보다는 눈에 띄는 야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도는 사람보다 책을 더 오래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세종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린 인물이었습니다. 왕자의 난, 형제의 죽음, 공신숙처. 어린 이도는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이른 나이에 목격하게 됩니다. 소년 이도는 아버지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 1408년 12세의 나이로 충녕군에 보내집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나는 다른 왕이 되어야겠다. 충녕군 이도는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유학 겸전뿐 아니라 천문, 의학, 농업서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몰랐고 법과 제도는 모두 한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이 있어도 읽을 수 없었고 억울함이 있어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418년, 세종은 2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젊은 왕이었지만 조선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경험 부족을 걱정했고 정치는 여전히 태종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말하기보다 듣는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대신들의 말을 듣고 백성의 상소를 직접 읽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왕좌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조선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세종은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왕이 직접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올렸고 심지어 하늘에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단식까지 합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왕이 어찌 편히 먹을 수 있겠는가? 왕은 신성한 존재라는 당시의 관념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동이었습니다. 그 무렵 세종은 백성이 직접 왕에게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상소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대신들은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불평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모든 상소를 직접 읽게 합니다. 그 안에는 세금 문제와 억울한 재판, 굶주림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처음으로 글자 없는 사람들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걱정을 하던 세종은 마침내 역사를 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 대신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명나라가 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글자는 성현의 영역입니다. 백성이 글을 알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은 영원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문자를 연구합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글은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했고 말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야 했습니다. 혀의 모양, 입술의 움직임, 발음의 원리까지 담긴 글자.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한 결과물이었습니다. 1443년, 마침내 새로운 글자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1446년, 세상에 조선의 새로운 글자가 공표됩니다. 이 글자의 이름은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였습니다. 세종의 개혁은 글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삶의 도구를 백성에게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치구기를 만들어 비의 양을 기록하게 했고, 앙부일구, 해시계를 통해 농민들이 해의 움직임으로 하루의 시간을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은 처음으로 표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세종의 개혁은 사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하루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문치의 왕이었지만 국방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진족의 위협 속에서 그는 북방으로 나아가 사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그러나 세종의 선택은 무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이주시켜 정착하게 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넓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업적 뒤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건강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력은 급격히 나빠졌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더 힘들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침상에서도 보고를 받으며 과학기구를 만들고 농사력을 정비하고 의학서를 편찬했습니다. 1450년, 세종은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화려한 정복전쟁도 없었고 권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지식과 사람으로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이유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선택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가? 모두가 반대해도 그 질문의 답이 분명하다면 그는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세종은 말합니다. 리더란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진짜 위대함이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모두가 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